이번 책은 이디스 워튼의 환락의 집입니다. 옮긴 이는 전승희입니다. 이 책의 책날개 부분을 보면요. 이디스 워튼은 1862년 뉴욕의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 어려서부터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생활했고 가정교사들에게서 그 다양한 인문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관례대로 17살에 사교계에 데뷔하고 부유한 집안의 출신 에드워드 로빈스와 결혼을 하지만 그 부부 모두 조울증과 신경쇠약을 앓는 등 그 내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1913년에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그녀의 데뷔작 그 1890년 스크리브너스의 단편 그 맨스티 부인의 전망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환락의 집이 1905년 출간됩니다. 이 작품은요, 그 잡지에 연재했던 그 작품인데요. 그 출판 이후에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 작가에게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며 명성을 얻었고 그 당시 그 헨리 제임스 등 당대 문필가들과 친밀하게 교류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로 영구 이주하고요. 1차 세계대전 때 적극적인 난민 구호 활동을 펼쳐서 그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습니다. 그 순수의 시대는요. 1921년 그 작품으로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고요. 그 대표작으로는 이선 프롬 여름 등이 있고요. 1937년 사망합니다. 그러면요. 먼저 이 작품은요. 이 작품에서도요. 그 뉴욕의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난 이 릴리 바트는 이 책의 저자 이디스 워튼처럼 뉴욕과 유럽을 오가며 사교 생활을 유지하는데요. 그 상류층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하자 엄마는 여전히 그 상류층의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 즉 그 당장의 궁핍함을 숨기기 위해 그 애쓸 뿐 남편과 가정을 돌보려는 그 노력이나 그 다음에 남편을 향한 그 동정심 따위는 그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릴리에겐 이 파산이라는 그 사실이 그때 아버지의 느릿느릿하고 고통스러운 죽음보다도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고 기억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릴리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었다고요. 그 후 그 어머니는 그 릴리의 미모야말로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재산으로 여기고요. 어머니는 2년 동안을 그 릴리를 데리고 개걸스럽게 방황하다가 한마디로 깊은 혐오감 때문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고아가 된 릴리는 그 아버지의 누이, 그 고모, 즉 그 고모인 페니스턴 부인이 양육을 떠맡는데요. 그 페니스턴 부인은요, 가식적인 도덕적 겸양의 소유자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29세가 된 그 릴리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릴리는요, 그 돈에 쪼들려 있습니다. 계속 밀려드는 그 재단사의 청구서, 그 다음에 그 카드를 해서 그 빚진 그 노름빚 등. 그래서 그 지금 돈에 쪼들려 있기 때문에 재력가인 남자와 결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결혼 타겟으로 삼는 남자가 바로 그라이스 씨인데요. 그는 재산이 $80만 에
소유자이면서 쓰레기 같은 고서 더미 속에서 살고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소개됩니다. 그녀의 이 첫 번째 결혼 타겟인 이 그라이스 씨와의 관계에서 계속 후퇴했다 전진했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이런 결혼 작전을 펴는 그런 도중에 재력가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끌리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전 존재를 이 변호사인 로런스 셀든을 향해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분에 내맡겨져 있다 보니 첫 번째 결혼 타겟인 이 그라이스 씨를 놓치고 맙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요, 여전히 두 존재가 갈등하고 있다고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쫓아가는 것. 그런데 두 번째 내면의 목소리가 돈에 대한 환멸의 제스처를 보낼 때 릴리는 그 욕망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였죠. 여전히 릴리는요,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즐기며 여행 가방에 항상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을 챙겨 넣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도중에 로런스 셀든이 느끼는 것은요, 릴리가 자신을 친구 정도로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술가이고 저는 당신이 오늘 우연히 사용하게 된 색깔의 일부일 뿐. 자, 이 말이 워낙 예리해서 유머 감각에 사실 릴리는요, 정신적 탈선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에 빠져듭니다. 이때요, 셀드는 성공이란 개인적인 자유로 보고 있고요. 릴리는 성공이란 인생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릴리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사교계에서 꽃처럼 피어나고 있고 사교계의 환락의 세계 속에서 귀부인들의 비서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궁핍한 처지이지만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류층 사교계에서 현재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죠. 그래서 릴리는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월가, 주식의 세계,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이 월가의 세계 정보와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자신이 현재 처한 이 우울한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단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요, 친구 거스의 남편 트레너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현재 처한 우울한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거스 트레이너 또한 그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스 트레이너가 지금 처음엔 $1,000 수표를 내주고 그 다음에는 $4,000 이렇게 해서요, 거스 트레이너에게서 돈이 나오자 릴리는 돈 쓰는 재미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친구 거티가 일하는 단체에 가난한 여성을 후원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월가의 주식으로 신흥 부자가 된 인물이 있는데요. 신흥 부자가 된 이 인물을 벼락 부자가 된 상놈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데요. 사교계의 두꺼운 벽을 뚫고 지금 신분 상승을 꿈꾸는 자인데요. 그는 지금 릴리가 이 사교계에서 약간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이용해서 더 높은 계단으로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즈데일은 사교계에서 환호를 받고 있는 이 릴리에게 계속 접근하는데요.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켜주는 데 필요한 여성으로 릴리를 점찍어 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잘 나가는 릴리는 그를 혐오합니다. 섬세한 감각이라고는 없는 아버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나이 들고 뚱뚱한 멍청한 남자, 이 정도로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친구 남편인 그 트레이너에게서 그 이 관계는 일단 부적절한 비밀 거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공포감이 생겨나지만, 그러면서도 그 릴리는 사실 그 주디 트레이너와의 우정, 그 우정을 저버릴 만한 어떤 모험도 감행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릴리는 우쭐에 있습니다. 젊다는 것, 그리고 빛난다는 것, 자신의 날씬함과 활력과 탄력에 대한 의식, 이 신체적인 천재성이라도 볼 수 있는 이 설명할 길 없는 우아함 덕분에 남다른 경지로 그 상승됨을 의식하면서 어떤 수단이라도 정당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남편 그녀의 친구 남편은 적당히 칭찬을 해주고 가끔 그의 그 호의를 받아주면 무해한 존재가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트레이너의 애매한 요구나 그 영향력을 무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릴리는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더 이상 그 트레이너와 거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그때 주식시장이 그 폭락하고 트레이너 또한 집안 살림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그때 어려워지고요. 그러면서도 그 릴리는 그 돈만 생기면 트레이너의 빚을 갚으려 합니다. 대략 그 $10,000를 빚었다고 계산해 보는데요. 주식 상승이 아니라 트레이너가 개인적 비용으로 그녀에게 지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릴리에게는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서 잠깐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아가며 자신이 트레이너에게 진 빚의 정확한 액수를 계산해 보았다. 그리고 이 증오스러운 계산의 결과 자신이 도합 $9,000를 그에게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을 주고받는 일에 사용된 허약한 구실은 수치심의 화염 속에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그 돈 중 단 한 푼도 자신의 돈이 아니었다는 사실,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으려면 즉시 그 돈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분개심을 누그러뜨릴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릴리는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고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한 여성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그녀의 마차를 유지하는데 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도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구체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세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자, 그러면서요, 이때 이제 그 트레이너가 릴리에게 만남을 강요하는데요. 그런데 그날 늦은 밤 그 릴리의 마차가 트레이너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셀드는 그 릴리를 떠나 아바나와 서인도 제도를 향해 가는 배에 타고 떠나버립니다. 이 떠남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전히 그 환락의 세계에 빠져 있는 이 릴리가 사교계 파티에서 그 그림 명화 속에 그 한 인물 역할을 하는 그 활인화 파티에서요. 그녀가 그 모든 참석자들의 환호와 그 감탄을 받으면서 이때 릴리는 자신이 최고로 우쭐해져 있는데요. 그럴 때 그 셀든의 사랑 고백을 받고 그 프로포즈를 받고 키스를 하지만 릴리는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 릴리가 그 행복한 꿈에서 깨어난 다음 날 이 셀든이 왜 이처럼 의외의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신이 이렇게 더 복잡해졌다고 짜증을 낼 뿐, 일단 셀든과 결혼할 수 없는 바에야 그 만나자는 그의 요청을 다정하게 회피하는 그 한 줄의 메모를 써서 그에게 보내는 편이 그에 대한 배려도 되고 자신에게도 더 쉬울 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릴리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었냐면요. 바로 그 신흥 부자 로즈데일입니다. 그 로즈데일은요, 지금 그 막대한 돈으로 그녀를 유혹하죠. 근데 그때 릴리는요, 저는 제가 즐기는 건 스스로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거절해버립니다. 자, 그럴 때 그 셀든이 찾아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릴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하지만 이제 셀든의 사랑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홀로 비참하게 앉아 그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아 버리고 싶다는 유혹을 느꼈다. 자살을 꿈꾸는 사람이 강의 흐름을 보며 느끼는 유혹만큼 강렬했다. 처음 뛰어내리는 순간은 끔찍할 터였다. 하지만 일단 뛰어내린 다음에는 어떤 축복이 올 것인지.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고백이 그의 사랑에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움찔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셀든에게 모든 걸 다 말하려는 충동과 그의 환상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사이에서 망설이던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1분 1분 흘러감에 따라 자신을 내던져 그의 이해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더 강력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함의 무게를 혼자 견딜 수 없었다. 위험의 순간이 있기야 하겠지. 하지만 자신의 미모 덕분에 그걸 넘기고 그의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안식처에 자신이 안착할 수 있지 않을지. 자, 이렇게 지금 그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요. 자, 이때 바로 셀든이 떠났다는 그 기사를 읽고요. 릴리는 갑자기 내일 떠나는 지중해 유람선에 합류해달라는 버사 도시세 전보를 받으며 이 책 1권은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1권 리뷰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